그 계좌,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입니다. 아들이 납치된 줄만 알았던 어머니는 끝내 그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된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그 조직에 있었어요. 믿음은 배신이 되었고 사랑은 죄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한다.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전북의 한 시골 마을,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쉬는 오후였어요. 김정수는 마당에 나와 빨래를 널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이면 정수는 늘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도윤이도 지금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요. 도윤아, 엄마는 오늘도 내가 보고 싶구나.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빨래 집게를 하나씩 집어들었어요. 60살의 나이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야무졌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운 세월이 정순의 손을 거칠게 만들었지만 정수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도윤이가 잘 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마을 어귀에서 양미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아, 집에 있니? 63살의 양미자는 정순의 오랜 친구였어요. 두 사람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 함께 자랐고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자식 키우는 고생도 함께 나눴지요. 양미자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며 가끔 내려왔어요. 응, 여기 있어. 들어와. 양미자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손에 든 비닐봉지를 흔들었습니다. 장에서 고등어 샀는데 하나 구워 먹으려고. 같이 먹자. 그래, 고마워. 나도 막 점심 뭐 할까 하던 참이었어. 두 사람은 부엌으로 들어가 고등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양미자가 물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도윤이한테는 요즘 연락 자주 오니? 정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응, 메시지로 자주 보내. 지난주에도 사진 보내왔더라고. 현지 음식 먹는 사진이었어. 그래. 그런데 정순아, 난 아직도 이상해. 영상통화는 왜 안 하는 거야? 요즘 세상에 누가 사진만 보내? 양미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도윤이는 원래 전화 같은 거 잘 안 하는 애야. 어릴 때부터 그랬어. 말수도 적고. 그래도 착한 건 알잖아. 그건 그렇지. 착하긴 한데 그래도 1년이나 됐잖아. 캄보디아 간지 말이야. 양미자의 말에 정순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아요. 도윤이가 해외로 일자리를 구하러 간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처음 떠날 때만 해도 도윤이는 이렇게 말했었지요. 엄마, 나 캄보디아에서 좋은 기회 생겼어요. 몇 년만 일하면 돈도 벌고 경력도 쌓을 수 있대요. 정수는 그때 걱정이 앞섰지만 아들의 눈빛이 너무 반짝였기에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30살이 된 아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데 엄마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도윤이가 떠나고 나니 연락은 그리 자주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메시지가 왔지만 점점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짧은 문자나 사진만 받을 뿐이었어요. 정수는 핸드폰을 꺼내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도윤이가 지난주에 보낸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엄마, 덕분에 잘 지내요. 현지에서 작은 회사 들어갔어요. 걱정 마세요.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정순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다니 그것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정순아, 난 좀 이상한 것 같아. 목소리도 안 들려주고 얼굴도 제대로 안 보여주고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양미자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정수는 친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이고, 미자야. 넌 걱정이 너무 많아. 우리 도윤이가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바쁜 거지.
바쁘면 영상통화 3분도 못해? 난 우리 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얼굴 보는데. 양미자의 아들은 정말 효자였어요. 서울에 살면서도 자주 전화했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내려와 어머니를 챙겼지요. 정순도 그런 양미자가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 제각각이니까요. 우리 도윤이는 원래 그런 애야. 말 안 해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지. 정수는 그렇게 말하며 고등어를 뒤집었어요.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생선에서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을 사람들 얘기, 텔레비전 드라마 얘기, 날씨 얘기까지. 그러다 양미자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정순아, 넌 도윤이한테 돈 보내준다며? 얼마나 보내는데? 정수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사실 매달 50만 원씩 보내고 있었지만 이걸 말하면 양미자가 또 뭐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조금씩 보내. 처음 적응할 때니까 생활비 좀 보태주는 거지. 조금이 얼마인데? 양미자는 집요했어요. 정수는 할 수 없이 고백했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뭐? 50만 원씩이나? 정순아, 너 연금 받는 것도 얼마 안 되잖아. 그렇게 보내면 너는 뭘 먹고 살아? 양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수는 괜히 민망해져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나는 먹을 것도 많이 안 먹으니까. 도윤이가 자리 잡으면 안 보내도 되잖아. 그래도 그렇지 30살 먹은 애가 엄마한테 손 벌리는 게 말이 되냐고. 양미자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힘들 때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미자야,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부모지. 나중에 도윤이가 잘 되면 다 갚을 거야. 정수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착한 아이니까 나중에 분명 은혜를 갚을 거라고요. 저녁이 되자 정수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50만 원을 도윤이 계좌로 보냈지요. 송금 완료 알림이 뜨자 정수는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도윤아, 이번 달 생활비 보냈다. 잘 먹고 건강해라. 엄마는 늘 내 편이야.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도윤이가 읽고 답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수는 그저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정수는 작은 소망을 빌었습니다. 도윤아, 건강하게만 있어라. 그것만 있으면 엄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평화로운 하루가 저물어 갔어요. 정수는 그날 밤에도 아들 꿈을 꿨습니다. 도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안아주는 꿈이었지요. 하지만 정수는 몰랐어요.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며 혼자 먹을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도윤이었어요. 어머, 도윤이다. 정수는 급하게 손을 씻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윤이가 직접 전화를 거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여보세요? 도윤아? 전화기 너머로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그래, 엄마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왜 목소리가 그래?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거든요. 엄마, 지금 위험해요. 진짜 큰일 났어요. 뭐?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정수는 불을 끄고 거실로 나갔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쥐기도 힘들었습니다. 회사가 망했어요.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부도? 그게 무슨... 엄마, 들어봐요. 나 지금 정말 위험해요. 회사가 망하면서 직원들이 진 빚을 우리가 대신 갚아야 한대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급해졌어요. 정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빚?
빚이 얼마나 되는데?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엄마, 나 여기서 못 나가요. 여권도 압류당했어요. 뭐라고? 여권을? 정수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아들이 외국에서 갇혀 있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엄마,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 달만 급한 돈 좀 보내주세요. 얼마가 필요한데?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만 있으면 일단 급한 건 해결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정수는 그 금액에 숨이 막혔어요. 5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이라니. 그건 정순이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빨리 보내주세요. 도윤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정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보내줄게. 걱정 마.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정말 급해요. 그래, 내일 아침에 은행 가서 바로 보낼게. 전화를 끊고 나니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그날 밤 정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걱정에 휩싸였어요. 도윤이가 정말 괜찮을까? 돈을 보내면 정말 해결될까?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서둘러 옷을 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면 소재지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 30분 내내 정순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에 앉았습니다. 젊은 직원이 밝은 얼굴로 물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예금 좀 찾으려고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급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찾으시는 건 흔치 않아서요. 정수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이유를 말해야 할까, 말지 않아야 할까? 아들이 외국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아, 그러시군요. 해외 송금이시면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아니요, 찾아서 아들 계좌로 바로 보낼 거예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 1,000만 원이 정순의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정수는 바로 핸드폰으로 도윤이 계좌에 돈을 보냈습니다. 송금 완료 알림이 뜨자 정수는 도윤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도윤아, 보냈다. 이제 괜찮지? 빨리 해결하고 엄마한테 연락해라.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도윤이가 무사한지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록 도윤이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고 밥맛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다시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윤아, 괜찮아? 왜 연락이 없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정순의 목소리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 또? 정순의 가슴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번에 보내준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회사 쪽에서 더 내라고 해요. 얼마를 더 내라고 하는데? 500만 원만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진짜로요. 이것만 보내주면 다 끝나요. 정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1,000만 원도 모자라 또 500만 원이라니. 도윤아, 엄마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야. 이미 1,000만 원이나 보냈잖니. 알아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발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절박했어요.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또 보내줄게.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전화가 끊기고 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틀 후 정수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500만 원을 찾아서 도윤이 계좌로 보냈지요.
통장 잔고는 이제 몇백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바라보던 정순의 눈이 갑자기 커졌어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정순의 귀에 꽂혔어요. 이 조직은 한국 청년들을 일자리로 유인한 뒤 현지에서 여권을 압류하고 불법 범죄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캄보디아의 한 건물이 비쳤어요. 그리고 경찰에 연행되는 청년들의 모습이 나왔지요. 정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 한 청년의 뒷모습이 도윤이와 너무 닮았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도윤이는 그런 곳에 있을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다시 잠들 수 없었어요. 뉴스 화면 속 그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정순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본 그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수는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청년 납치. 이런 단어들을 입력하니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아니야, 우리 도윤이는 아니야. 정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수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보내러 간 게 아니었어요. 그저 통장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생활비를 계산해 보려고 갔지요. 창구에 앉자 지난번과는 다른 직원이 맞아주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정순이 통장을 내밀자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잠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고객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제가 지점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정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직원은 애매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잠시 후 직원이 돌아왔고 뒤따라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함께 왔습니다. 지점장이었어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점장 김성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정수는 긴장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지점장은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고객님, 혹시 최근에 큰 금액을 송금하신 적 있으시죠? 네, 아들한테 보냈어요. 그게 왜요? 아드님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정수는 핸드폰을 꺼내 계좌번호를 보여줬습니다. 지점장은 그걸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고객님, 이 계좌는 지금 경찰 조사 중입니다. 예. 정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 조사요? 네, 이 계좌는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로 등록돼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거래 정지 요청이 들어온 상태예요. 지점장의 말에 정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제 아들 계좌라고요. 제 아들 김도윤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점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님,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속입니다. 가족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도윤이 목소리였어요. 분명히 우리 아들이었다고요. 정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정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세요. 요즘은 목소리도 합성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로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우리 아들 목소리를 모르겠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직원이 물티슈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객님,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정말 사기라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니까요. 경찰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에 신고한다는 건 아들이 범죄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도윤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지점장은 단호했습니다. 고객님, 지금까지 얼마나 보내셨어요? 1,500만 원이요. 정순의 목소리는 작아졌어요. 1,500만 원. 정순의 평생 저축이었습니다. 그 돈 다시 돌려받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빨리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점장의 말에 정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를 꽉 붙잡았지요. 결국 정수는 은행 직원의 권유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서에서는 이틀 후에 담당 형사가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분명했는데 은행에서는 사기라고 하고 정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틀 후 약속한 시간에 경찰차 한 대가 마을에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김정순 씨 댁이 여기가 맞습니까? 네, 제가 김정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 동부서 강력팀 박철수 형사입니다. 박 형사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수는 형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박 형사는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김 여사님, 일단 제가 상황을 파악 좀 하겠습니다. 아드님 성함이 김도윤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캄보디아에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거기 계신 겁니까? 작년 여름부터요. 1년 반 정도 됐어요. 박 형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직접 통화는 자주 하셨습니까? 아니요, 메시지로 주로 연락했어요. 전화는 가끔요. 영상통화는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도윤이가 카메라 고장났다고 했어요. 박 형사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김 여사님, 송금하신 계좌번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정수는 핸드폰으로 계좌번호를 보여줬습니다. 박 형사는 그걸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 계좌 저희가 이미 파악하고 있던 계좌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예요. 차명 계좌요? 남의 명의를 빌려서 만든 계좌라는 뜻입니다. 범죄에 사용되는 거죠.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정말 사기였다는 말인가요? 박 형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연락 아드님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도윤이 목소리였어요. 정수는 소리쳤어요. 박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요즘 범죄 조직들은 인공지능으로 목소리를 합성합니다. 아드님 목소리를 녹음해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똑같이 들리죠. 그럴 리가 없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진짜 아드님과 마지막으로 직접 통화하신 게 언제입니까? 정수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도윤이와 제대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6개월? 아니, 더 오래됐을지도 모릅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아드님께 직접 연락해 보시죠. 제가 옆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도윤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결국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어요. 받지 않네요. 다시 한번 해보시죠. 정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박 형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엔 이건 명백한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혹시 진짜 아드님이 그쪽 조직과 연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도윤이가 범죄자라는 거예요?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한국 청년들 중 일부는 범죄 조직에 포섭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순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 아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정순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나왔어요. 박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일단 캄보디아 대사관에 실종 신고를 하시고 저희도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도윤이 찾아주세요. 정수는 박 형사의 손을 붙잡았어요.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순의 손을 다독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여사님도 힘내세요. 박 형사가 떠나고 난 뒤 정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윤이의 목소리가 가짜였을 수도 있다는 것,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 정순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정순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고 밥맛도 없었어요. 정수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뉴스를 찾아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윤이 이름을 검색해봤지요. 양미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어요. 정순아,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파? 아니야, 괜찮아. 정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양미자는 속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지? 도윤이 일이야? 정수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양미자에게 털어놨습니다. 은행에서 들은 말, 형사가 찾아온 일, 도윤이가 범죄 조직과 연루됐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요. 양미자는 듣고 나서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정순아, 너무 걱정 마. 분명히 오해일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미자야, 나 계속 찾아보고 있어. 캄보디아에 대해서. 어떻게? 인터넷에 카페 같은 데 보면 비슷한 일 겪은 사람들이 글 올려놨더라고. 나도 거기 가입했어. 정수는 핸드폰을 양미자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캄보디아 실종자 가족 모임이라는 카페가 떠 있었어요. 수백 개의 글들이 올라와 있었지요. 여기 보면 다들 비슷한 일 겪었대. 자식들이 일자리 간다고 캄보디아 갔다가 연락이 끊겼다는 거야. 양미자는 글들을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 그래서 뭐 알아낸 거 있어? 응, 어제 영상 하나 봤어. 거기서 탈출한 사람 인터뷰더라고. 정수는 저장해둔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얼굴을 가린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목소리도 변조돼 있었지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6개월 동안 갇혀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회사인 줄 알았어요. 호텔 같은 곳이었거든요. 청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권을 빼앗기고 핸드폰도 압수당했어요. 그때부터 알았죠. 이게 함정이었다는 걸. 정수는 숨을 죽이고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수십 명 있었어요. 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우린 매일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요. 부모님들한테, 친구들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영상 속에서 잠깐 다른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같은 방에 갇혀있던 다른 청년들의 모습이었지요. 잠깐, 정수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려서 다시 봤어요. 화면 구석에 보이는 한 청년의 옆모습. 희미했지만 정순의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이거 도윤이 아니야? 양미자도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잘 안 보이는데? 확실해? 모르겠어. 근데 뭔가 느낌이 저 어깨, 저 머리 모양. 우리 도윤이 같아. 정수는 영상을 캡처해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미자야, 이거 형사님한테 보여드려야겠어. 그래, 당장 전화해봐. 정수는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출동 중이라며 저녁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내내 정수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지요. 저녁 6시쯤 드디어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 여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형사님, 제가 영상 하나 봤는데요. 거기에 우리 도윤이가 나온 것 같아요. 정순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박 형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영상이요? 어떤 영상인데요? 캄보디아에서 탈출한 사람 인터뷰요. 거기 배경에 우리 도윤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상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영상 파일을 보냈어요. 박 형사는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 여사님, 제가 영상 봤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서 확인이 어렵네요. 그래도 우리 도윤이 맞는 것 같은데요. 형사님도 그렇게 안 보이세요? 박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김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김 여사님,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박 형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정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사실이요? 아드님 계좌로 들어온 돈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으로요? 네, 서울의 한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그 계좌 명의가 김도윤 씨 친구 이름이더군요. 정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박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드님이 정말 피해자라는 겁니다. 범죄 조직에 납치돼서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거죠. 그럼 둘째는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박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둘째는 아드님이 자발적으로 조직에 가담했을 가능성입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도윤이가 그럴 리 없어요. 정수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김 여사님,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싫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조사해야 해요. 형사님, 제발 우리 도윤이를 믿어주세요. 착한 애예요. 절대 그런 짓 할 애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윤이가 납치된 걸까? 아니면 정말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된 걸까? 양미자가 정순을 안아줬어요. 정순아, 울지 마. 분명히 오해일 거야. 도윤이는 착한 애잖아.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근데 미자야, 만약에 정말 도윤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면 어떡해? 그럴 리 없어. 넌 도윤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바르게 키웠잖아.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바르게 키우긴 했지만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었을까? 도윤이가 돈 때문에 힘들어했나? 내가 몰랐던 빚이라도 있었나? 그만 생각해. 지금은 도윤이 찾는 게 먼저야. 양미자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도윤이가 어디 있는지, 무사한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다시 그 영상을 돌려봤어요. 수십 번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화면 속 희미한 뒷모습을 보며 정수는 울먹였어요. 도윤아, 넌 지금 어디 있니? 엄마한테 말해줘. 내가 어디 있는지.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정순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지옥이 열렸습니다. 하나는 아들이 납치당해 고통받고 있다는 지옥, 다른 하나는 아들이 범죄자가 됐다는 지옥. 어느 쪽이든 정순에게는 견디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빗소리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도윤이 생각뿐이었지요. 밤 11시가 넘어가는 시각,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수는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자 정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아?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 속에서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도윤아? 도윤아, 정말 너 맞지? 어디 있어? 괜찮아? 정수는 쏟아지는 질문들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도윤이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알아보세요. 뭐? 무슨 소리야? 나 괜찮아요. 그냥 잊어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가 왜 잊어? 넌 내 아들이잖아. 엄마, 경찰한테 신고하셨죠? 형사가 찾아갔다며요. 정수는 숨이 막혔어요. 도윤이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그래, 신고했어. 너 때문에 걱정돼서 그런 거야. 넌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묻지 마세요. 제발. 도윤아, 넌 지금 위험한 거야? 누가 옆에 있어? 협박당하고 있는 거야? 정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도윤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전화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엄마한테 잊으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윤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나 때문이라 생각 마요. 뭐? 다 내가 선택한 일이에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정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뭘 선택했다는 거야? 엄마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미쳤니? 내가 어떻게 너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 정순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어요. 도윤이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윤아, 제발 말해줘. 넌 지금 무슨 일에 휘말린 거야? 엄마가 도와줄게. 뭐든지 할게.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당장 어디 있는지 말해. 하지만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는 소리만 들렸지요. 도윤아, 너 혹시 나쁜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니? 범죄 조직이랑? 정순이 물었을 때 도윤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엄마, 왜 목소리가 떨려? 누가 시킨 거야? 말해. 정수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짧게 대답했어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이건 내 의지예요. 말도 안 돼. 우리 도윤이가 그럴 리 없어. 엄마, 더 이상 찾지 마세요. 경찰한테도 그만하라고 하세요. 안 돼. 절대 안 돼. 정수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도윤아, 도윤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10번, 20번을 걸었지만 계속 신호만 울렸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꽉 쥔 채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아, 우리 도윤아.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수는 정신을 차렸어요.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는 걸 깨달았지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사님? 김 여사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박 형사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있었어요. 하지만 정순의 다음 말에 형사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도윤이한테 전화 왔어요. 방금 통화했어요. 뭐라고요? 정말입니까? 네, 녹음도 했어요. 지금 보내드릴게요. 정수는 서둘러 녹음 파일을 보냈어요. 박 형사는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 여사님, 제가 파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네, 제발 빨리 와주세요. 30분 후 박 형사가 정순의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와 달리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급하게 온 티가 났지요. 김 여사님, 다시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정수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재생했어요. 박 형사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2번, 3번 반복해서 들었지요. 형사님, 이제 믿으시겠어요?
우리 도윤이가 위험한 거예요. 정수는 간절한 눈빛으로 박 형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박 형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김 여사님, 이 목소리 분명히 아드님 맞습니다. 그럼 빨리 찾아야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박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저희가 최근에 적발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 내부 통신을 분석하던 중에 이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가 발견됐습니다. 정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드님 목소리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건이요. 그럼 우리 도윤이가.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여사님.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드님이 조직의 일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정수는 소리쳤지만 박 형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통화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라고 했잖습니까? 강요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했다고요. 그건 협박당해서 그런 말한 거예요. 김 여사님, 저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모두 그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박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범죄 조직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거기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순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납치당한 게 아니라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니. 말도 안 돼요.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어요. 박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김 여사님, 힘내세요. 제가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겠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지요. 박 형사가 떠나고 정수는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 내가 선택한 일이에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엄마를 속이고 엄마의 돈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까지 속이는 범죄의 길을. 정순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친 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정순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만 있었지요. 밥도 먹지 않았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 내가 선택한 일이에요. 그 말이 정순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내 아들이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 엄마를 속이고 엄마의 돈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까지 속였다는 사실. 정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양미자가 찾아왔어요. 대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양미자는 열쇠를 받아놓았던 걸 기억하고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정순아. 양미자는 방으로 달려갔어요. 정수는 여전히 이불 속에 누워 있었지요. 정순아, 이러면 안 돼. 일어나. 양미자는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었어요.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눈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냥 내버려둬. 뭘 내버려둬? 넌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야? 양미자는 정순의 이불을 확 걷어냈습니다. 정순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미자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정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양미자는 정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순아, 들어봐. 넌 아무 잘못 없어. 잘못 없기는 내가 도윤이를 잘못 키웠어. 내가 너무 믿기만 했어.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양미자는 정순을 일으켜 앉혔습니다. 아니야. 넌 정말 잘 키웠어. 내가 봐서 알아. 도윤이는 착한 애였어. 착하긴 범죄자가 됐는데. 정순아, 그건 도윤이가 선택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양미자는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는 오래된 반찬들만 있었지요. 언제 장 봤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먹고 싶지 않아. 그래도 먹어야지. 안 먹으면 어떻게 해? 양미자는 국을 끓이며 계속 말을 걸었어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양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순아, 너 알아? 세상이 이런 애들 만드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 일자리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 빚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데 빠지는 거지. 그래도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잖아.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양미자는 상을 차려들고 방으로 왔습니다. 그건 맞아. 하지만 정순아, 넌 그래도 도윤이 엄마잖아. 포기할 거야? 정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양미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도윤이가 나쁜 짓을 했어. 맞아.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떻게 다시 시작해? 찾아야지. 도윤이를 찾아서 바로 잡아야지. 양미자의 말에 정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 한 술을 뜬 정순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미자야, 나 정말 바보 같아.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런가 봐. 무슨 소리야? 믿는 게 죄가 되는 세상이야. 내 아들을 믿었던 게 내 잘못인 거야. 정수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양미자는 정순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정순아. 믿는 게 죄가 아니야. 세상이 잘못된 거지. 그날 오후 정수는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저 김정순입니다. 아, 김 여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박 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형사님, 제가 도윤이한테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편지요? 네, 캄보디아에 인신매매 피해자 돕는 단체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로 보내면 혹시 도윤이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김 여사님, 그건 가능성이 낮습니다.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박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단체 연락처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이틀 후 박 형사가 연락처를 보내왔어요. 정수는 편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지요. 도윤아. 첫 문장을 쓰는 데만 30분이 걸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도윤아, 엄마다. 너 잘 지내니? 엄마는 내가 어디 있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 하지만 엄마는 알아. 넌 분명 힘들 거야. 무서울 거야. 도윤아, 엄마는 화나지 않아. 실망도 했지만 그보다는 내가 걱정돼. 내가 안전한지, 아프진 않은지. 혹시 이 편지가 내게 닿을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쓸 거야. 매일 쓸 거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도윤아, 엄마는 아직 널 포기 안 했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로 글씨가 번져 있었어요. 정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박 형사가 알려준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수는 매일 편지를 썼어요. 읽을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짧게, 어떤 날은 길게, 때로는 일상 이야기를, 때로는 옛날 추억을 썼지요. 도윤아, 오늘 마당에 봄꽃이 폈어.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개나리야. 기억나니? 도윤아, 오늘은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였어.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 집에 오면 해줄게. 도윤아, 비가 오는 밤이야. 너 비 오는 날 무서워했지. 엄마 생각나니? 편지를 쓰는 동안만큼은 정순이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와 연결돼 있는 것 같았지요. 양미자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정순아, 답장 올 것 같아? 모르겠어. 안 올 수도 있지. 하지만 미자야, 나 이거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안 그러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거든.
그래, 그래. 계속해. 분명 언젠가 도윤이가 볼 거야.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정순을 이상하게 봤어요. 미친 사람 취급하는 이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정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야. 범죄자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낳은 내 아들이야. 정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오늘도 편지를 썼어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정순의 편지는 계속됐지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매일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벌써 100여 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지만 단 한 번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 여사님, 저 박철수입니다. 네, 형사님. 무슨 일이세요?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박 형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김 여사님, 아드님을 찾았습니다. 정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요? 도윤이를 찾았다고요? 네,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합동 수사 끝에 송금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드님이 체포됐어요. 체포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형사는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드님은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내로 송환돼서 전주 동부서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만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겠어요. 정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양미자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자야, 나 혼자 갈게. 이건 나랑 도윤이 둘만의 일이야. 버스를 타고 전주까지 가는 1시간 동안 정순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슬픔, 안도와 분노가 뒤섞였지요.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안도감과 아들이 범죄자가 되었다는 슬픔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박 형사가 나와 맞아주었어요. 김 여사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윤이는요? 지금 어디 있어요? 안에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 형사는 정순을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작은 방 안에 도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도윤이는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지요. 1년 반 만에 본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도윤아.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피했지요. 엄마. 도윤아, 정말 너 맞구나. 살아있구나. 정수는 다가가 도윤이를 안으려 했어요. 하지만 도윤이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엄마 안 돼요. 나 더러워요.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이야. 정수는 도윤이를 꽉 껴안았어요. 도윤이의 몸에서 낯선 냄새가 났지만 정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요. 한참을 안고 있다가 정수는 도윤이를 마주보며 앉았어요. 박 형사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도윤아,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긴 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윤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뭘 몰랐는데? 회사가 이런 곳인 줄. 일자리 구한다고 갔는데 도착하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여권 빼앗기고 핸드폰도 압수당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속았다는 걸. 그럼 넌 피해자였던 거야? 정순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하지만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나 거기서 못 나왔어요. 나가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했어요. 1,000만 원. 그래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 거야? 네, 그런데 그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들이 계속 더 요구했어요. 도윤이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정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나 선택했어요. 뭘? 그냥 거기서 일하기로요. 다른 사람들 속이는 일을요. 도윤이의 고백에 정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도윤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싫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돈도 벌 수 있었고요. 도윤아, 엄마한테 받은 돈도요 일부는 내가 빼돌렸어요. 도망가려고요. 돈 모아서 탈출하려고 했어요. 정수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던 것. 억지로 시작했지만 결국 스스로 선택했던 것. 그럼 나한테 전화 걸어서 그만 찾으라던 건. 엄마가 자꾸 알아보니까 조직에서 눈치챘어요. 그래서 전화하라고 했어요. 엄마한테 그만하라고요. 너 그때 혼자 전화한 거라고 했잖아. 거짓말이었어요. 옆에서 감시하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윤아, 넌 왜 진작 도와달라고 안 했어?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 무서웠어요. 그리고 창피했어요. 내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게. 도윤이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엄마, 나 정말 나쁜 놈이에요. 엄마 돈도 빼돌리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고 나 벌 받아야 해요. 정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감정은 모성이었어요. 정수는 도윤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화났냐고? 화났어. 실망도 했어. 도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예, 살아있어서.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도윤아, 내가 나쁜 짓을 했어. 맞아. 하지만 끝이 아니야.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 벌을 받아야지. 당연히 받아야 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벌 받고 나서 다시 사람답게 살면 돼. 정수는 도윤이를 꽉 안았어요. 도윤이는 엄마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알아. 엄마도 알아. 이제 그만 울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밖에서 지켜보던 박 형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참 후 정수는 도윤이를 떼어놓고 물었어요. 도윤아,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재판받아야 해요. 아마 징역 갈 거예요. 얼마나? 몇 년은 될 것 같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그 시간 동안 반성해. 그리고 나오면 엄마가 기다릴게. 엄마. 엄마는 포기 안 해.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순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후회해요. 매일매일 후회했어요. 알아. 그 후회를 잊지 마. 그게 널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꽉 껴안았습니다. 정순의 가슴은 여전히 아팠지만 어딘가 편안해지기도 했어요.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됐고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정순의 삶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동정 어린 시선들. 정수는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저 집 아들 사기꾼이래. 불쌍하긴. 그렇게 키웠는데.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지만 정수는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부끄러운 건 맞지만 숨어 살 수는 없었거든요. 도윤이는 재판을 받고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 범죄에 가담한 경위와 피해자이기도 했다는 점이 참작됐지요. 정수는 재판정에서 도윤이를 지켜봤어요.
판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아들의 모습이 가슴 아팠지만 정수는 참았습니다. 교도소로 보내지기 전날 정수는 도윤이를 면회했어요. 엄마, 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그만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정수는 유리창 너머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거기 가서 잘 지내. 모범수 돼야 해. 알았지? 네, 엄마. 그리고 공부해. 검정고시라도 봐. 나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순도 울었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3년은 금방이야. 그렇게 도윤이는 교도소로 갔습니다. 처음 2달은 도윤이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정수는 걱정했지만 묵묵히 기다렸지요. 그러다 석 달째 되던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저 김도윤입니다. 여기 와서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엄마, 나 여기서 검정고시 공부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과제빵 기술도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나가면 빵집이라도 하나 차리고 싶어요. 엄마한테 빚진 돈 평생 갚을게요.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변하고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지요. 정순도 답장을 썼어요. 도윤아, 편지 잘 받았다. 검정고시 본다니 기특하구나. 엄마가 응원할게. 제과제빵도 좋은 생각이야. 우리 도윤이가 만든 빵 엄마가 제일 먼저 먹을게. 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건강하게 잘 있다가 나와. 엄마가. 그날부터 2사람은 매달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도윤이는 교도소 생활을, 정순은 마을 소식을 전했지요. 편지를 쓰고 받는 시간이 정순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도윤이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엄마, 나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그리고 모범수로 선정됐어요. 형기도 줄어들 수 있대요. 정수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울었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양미자에게 달려가서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미자야 봐. 우리 도윤이가 합격했대. 세상에 정말 대단한데? 양미자도 함께 기뻐해줬어요. 정수는 그날 오랜만에 맛있는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도윤이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매달 오는 편지마다 성장한 모습이 보였지요. 엄마, 나 교도소에서 상담 자원봉사자랑 상담하고 있어요. 내가 왜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지 배우고 있어요. 엄마, 나 여기서 후배들한테 빵 만드는 법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좋아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정순의 가슴은 뿌듯했어요. 아들이 정말 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수는 은행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공문이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도윤이가 교도소 작업으로 번 돈을 정순에게 보낸다는 거였지요. 액수는 작았어요. 5만 원. 하지만 정순에게는 1,000만 원보다 귀한 돈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도윤이는 돈을 보냈어요. 편지와 함께였지요. 엄마, 이번엔 내가 엄마에게 송금할게요. 작은 돈이지만 계속 보낼게요. 엄마한테 진 빚, 세상에 저지른 죄, 평생 갚을게요. 정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정수는 다시 은행을 찾았어요. 1년 전 그 은행이었지요. 창구에는 예전에 봤던 그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돈 찾으러 왔어요. 오늘도 송금하시려고요? 직원이 물었을 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늘은 반대로 받을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이 보낸 돈이요. 찾으러 왔어요. 정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직원도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미소 지으며
처리해줬어요. 통장을 받아들고 나오는 정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왔어요. 정순은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도윤아, 고맙다. 너 정말 잘 크고 있구나. 거리를 걷다가 정순은 멈춰 섰어요. 빵집 앞이었습니다. 쇼윈도에는 각 구운 빵들이 놓여 있었지요. 정순은 빵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빵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 크림빵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빵을 받아들고 나온 정수는 벤치에 앉았어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지요. 나중에 도윤이가 구워주는 빵은 얼마나 맛있을까?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돈은 잃었지만 아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짜 아들로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정순의 머리카락이 살랑 날렸지요. 정수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2년이 더 남았어요. 하지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날을, 함께 새로 시작할 날을 정수는 기다릴 거예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편지지를 꺼냈어요. 오늘도 도윤이에게 편지를 쓸 생각이었지요. 도윤아, 오늘 엄마는 내가 보낸 돈을 받았다. 고맙다. 하지만 돈보다 더 고마운 건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거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정수는 편지를 쓰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였어요. 터널의 끝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들판에는 봄꽃이 만발했지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구나.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도윤이의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정수는 아들을 기다릴 겁니다. 끝까지요.